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조당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발표 후에 여러분들께 큰 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그동안의 노고를 명명하고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의미에서 상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상을 어느 조에게 어떻게 수여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세 분의 심사위원 분들을 극비리에 섭외를 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 세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인님 오늘 심사위원 말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회에 저희 생태복지, 생태적 복지, 생태복지 이런 문제 틀 화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임시원 박사님도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 모시는 분인데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의 대표님으로 계신 김문경 대표님, 여러분 환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조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제 이름은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프리젠테이션, 어떠한 해결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라기보단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저희의 생각들, 그리고 저희의 꿈, 저희가 펼칠 수 있는 사회, 저희가 꿈꾸는 사회에 대해 여러분께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살입니다. 2년 전까지 입시를 준비했고 지금은 취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겪는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냐는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취업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의의를 갖고 휴식 또한 나중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제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의를 가져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표를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결국 또 다음 목표를 갈망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입시가 끝나면 취업을, 그 후에는 내 집 마련과 육아를, 그리고 그 나중에는 노후 준비를 지속적으로 목표해야 합니다. 입시가 끝나면 취업을 준비하는 제 상태죠, 지금은. 그런데 사람이라면 최후에는 죽음에 다다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는 삶이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한 준비로만 점철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통해 제 삶과 저의 하는 것들을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딴짓 그리고 해찰로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하기 싫을지 불력 여로하라고 했죠. 배움은 그 자체로서 즐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업과 같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의를 갖는 배움이 아니라 배움에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아가 저는 단지 학문적인 배움에 이 가르침을 국한시키지 않고 삶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이 가르침을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굳이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모른 채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본 후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러한 것의 가치를 알아주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목표와 성취라는 기준만을 통해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 배우 강영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연극하면서 네. 되게 좋은 사람들하고 세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재밌게 표현하고 진지하게 네, 얘기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돈은 정말 못 벌어요. 정말 못 벌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 가치를 믿고 가치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네, 즐겁게 힘들게 즐겁게 행복하게 버티고 있지만 요즘에는 지금 시기라는 현실이 앞에 지금 벽에 막혀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들 제 친구들도 그랬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목표였잖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정치인이 되는 것. 네. 그 가슴속으로 꿈꿔왔고 했던 저의 삶의 목표나 사명감, 열정, 사랑, 믿음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공허함이 새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꿈꾸는 삶이란 믿음이 있는 삶이고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꿈들과는 조금 우리의 삶이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를 처음 오는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왔어요. 사회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생태복지 청년 이노베이터 통해 만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첫 만남부터가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좋고 그냥 믿음이 가고 함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 우리의 만남이 다음 문명의 기분 좋은 시작점이고 저희가 청년 혁명으로서 선구자이고 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쫓는 삶은 이제 너무나 피폐한 거 아닐까요? 이제는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고 이 공간을 통해서 저는 나만의 가치 판단을 매 순간에 해 나가야 할 나만의 가치 판단들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즉슨 내 일을 하면서도 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데 더 큰 꿈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과 나눠서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리들이 더 큰 꿈을 꾸면서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각자들의 재능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재능. 그 재능을 사회에서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4년여 연애 결실을 맺으려 이것저것 알아보며 새삼 느끼는 현실의 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의 힘으로 결혼식부터 준비해보자 하며 수없이 고민하고 상의하고 있지만 결혼 전부터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아무리 모아도 우리들 월급으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인 전셋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더 나아라는 나라와 나으면 나가라는 회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복직 문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시기에 엄마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맞벌이 문제 등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혼 선배들이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 했던 말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옛말에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지만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느끼며 노후 준비에도 바쁘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한 우리는 이 나라의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포근한 보금자리가 보장되는 세상,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분이 지금 저희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예비 부부. 네, 원래 같은 조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어요. 일하러 가셔가지고. 네, 어제까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학생의 이야기와 연극 배우가 꿈꾸는 세상 그리고 예비 부부가 꿈꾸는 세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세 분들이 꿈꾸는 이런 세상들이 되게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주거권도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뭔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저희는 이제 인구 100%에서 저희는 이제 99%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하나 구할 수 없는 심정.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사실 근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말일까요? 사실 이 헬조선이라는 말은 전 세계의 99%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에서도 99%들의 분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노베이터로서 여태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뭐 공유경제든 생태복지든 이런 거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아무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생얼 보기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생얼도 정말 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만약에 우리가 마주치기를 피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유경제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생태권을 인정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나 이런 동물 이런 것들 권리가 있어요. 이 인간이 인간을 해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자연의 권리, 자연권 이 보장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고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Hello guys, this is a new face, right? Okay, so I will just briefly talk about Ecuador and the importance of nature that we have in our country. So I would like to start off by saying that Ecuador, back in 2008, Ecuador was the first country to ever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I decided to place just a small part of the Article 71 so you can have a better idea of the Chapter 7, what the Chapter 7 talks about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Ecuador. So it says that nature of Pacha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exists, has the right to exist, persist, maintain, and regenerate its vital cycles, structural functions, and it processes evolution. So basically, in this chapter, we can see that it's saying that we should embrace the nature, we should take care of the beaches, the forests, and so on. And we, as a people, we also have to speak on behalf of the nature.
So you might be wondering why NATO is really important, and also why the government actually placed these rules and rights in the Constitution. Well, before jumping to the specific reason, I would like to explain where Ecuador is located. Many people say that it's actually in Europe or in Africa, but actually it's South America. It's this small country that you see in here, really small, tiny. Yeah, but even though we are tiny, we are really rich, naturally speaking. So I would like to also mention that Ecuador is made up of 4 main regions: the coast, the Andes, Amazon, and lastly the Galapagos Island, which is over here. I don't know if you have heard about this Galapagos Island, but I will talk about it in a few minutes. Okay, so what is really famous, nature is actually really important in Ecuador? Well, basically, Ecuador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biodiverse countries in the whole world. Why? But first of all, Ecuador has 10% of all the earth plants. For example, in the Andes, just in the Andes, in here we can find 10,000 different species of plants. Also, in addition, Ecuador has around 8% of animals and 80% of bird species of the planet. And lastly, Ecuador has around 50% of the total endemic bird species in the whole world. So, as you can see, if we add this number to this number, it will be 18%, right? So, that's why the government actually decided to implement these rights and rules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so people can follow this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the whole world. And lastly, I will present the Galapagos Island. I don't know if the first time you hear this name, but it's an island, a really famous island that belongs to Ecuador. It's actually most of the famous wildlife destination in the whole world. Why? In 1978, actually was named a UNESCO World Heritage. And also, this is really well known because it is by Charles Darwin, which is a really famous scientific. And since of this place, actually he came out with the discovery of the concept of evolution. I've been here when I was 12 years old, and believe me that I was really amazed by the nature, by the animals, by the plants, and so on. This is really unique, a unique species of birds. It's called blue-foot booby, because if you see here, their feet are blue actually. Also, Galapagos Island is really famous because of the Lonesome George. Was a really famous turtle who lived like over 100 years, and I got to meet him actually. And it was the unique species, the unique in that species, and also the sea lion. You can even touch them. When I was in Galapagos, I could touch him, and also I took pictures with them. So that's actually my whole presentation. I hope you like it, and also you have a better picture of what Ecuador looks like. Thank you. 되게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고자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먼저 과테말라 갈라파고스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이 에콰도르 죄송합니다. 그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라는 책 아시죠?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영감을 받은 섬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친구가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헌법으로 자연권이 인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연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다. 그런 설명을 오늘 했었고, 한국에서도 빨리 자연권이 인정돼서 이제 자연도 이렇게 소중한 하나의 가치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오늘 해주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였습니다. 국제적인 발표까지 듣게 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부담 가지시겠지만 4조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사조 발표자 허광회입니다. 제가 너무 긴장돼서 그러는데 제가 딱 제 말을 놓고 딱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아 긴장된다. 아 목이 잠겨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막에 숲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맨날 물은 없고 건조해서 죽겠는데 낮이면 온도가 팍 올라갔다가 밤이면 푹 떨어지고 이 환경에서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막의 숲을 일군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막의 숲을 일군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사막에 이제 숲을 심는 이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그냥 묘목을 땅에다 박으면은 이게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다 쓰러지고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처음에 이제 풀을 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주니까 이것들이 이제 초원을 이루고 점점 커져가지고 숲을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가 지금 현실이 마치 사막화가 되고 있는 현실처럼 힘들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새로 심어지는 나무와도 같은 저희 대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왜 하필 대학생이냐? 여기 분들 중에서 우리 같은 직장인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고졸 출신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 대학생들이냐? 사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사회를 진출하는 좀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학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좀 놀다가 나중에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색함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시기적으로 대학생들이 20대 초반 인구가 3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생들 수가 그걸 넘어섰습니다. 360만 명이고 29살까지 이제 20대 후반까지 다 합해도 무려 60%나 달합니다. 전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사회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수적으로만큼 이렇게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흔히 밀레니얼스라고 하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세대. 우리 세대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수집이 빠르고 그리고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발성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인플레이션 그리고 등록금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마주해서 좌절하고 말죠. 실제로 제가 여기 20대 남자들의 현실을 적어놨는데 제 현실과 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공감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20살 대학교를 가서 좀 노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1살, 22살 군대에서 보내고요. 23살부터 사회 적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어색함이 존재합니다. 1, 2학년 때는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다가 3, 4학년 때 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우리 현실이 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대학의 본 목적과는 달리 대학이 점점 취업학교가 돼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사회 속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생들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역학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에서부터 사회로 진출할 때 그 발생하는 그 어색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대학생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학 주변이었습니다. 대학 주변의 사회와 그들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학은 대학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단지 차이점을 띈다면 여기서 타 대학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타 대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잡한 강의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대학생과 사회의 접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곳이 죄송합니다. 긴장되네요.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관여하지 못하는 대학 주변의 환경, 학생과 사회의 중간 단계라는 대학생들의 위치 때문에 그들은 참 애매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학은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과 대학 간의 소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등으로 되게 제한되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들은 다 대학 다니면서 말고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참여 자체를 못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역학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 타 대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취업학교에 변질되고 있는 요새 대학 이 현실에 반대되게 이제 소통을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하기 위한 그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라는 장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학의 그 수업 계획과 구성은 먼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랑 시청이나 구청에서 강의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초빙을 하고 그 대학 주변의 그 지역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강의 장소는 매주마다 바뀌고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촌에 다니니까 이제 신촌에서 그 인근 대학교들이 뭐 연대, 이대, 서강대, 뭐 홍대까지 그 학생들과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들까지 다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한 강사가 그 장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신촌 유플렉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게릴라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공연 같은 이런 거에 어떻게 이제 생겨났고 이런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이제 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하고 과제도 하면은 이제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에서 이제 특강 같은 걸 하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학은 이제 대학생이 대학과 사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큰 이제 카테고리가 대학이랑 대학교랑 사회입니다. 대학은 대학생 자체를 사회에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이제 융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대학교가 자기들이 약간 기업같이 약간 학생 성과를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 취업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어른들은 그런 말 하겠죠. 요즘 세대들은 말이야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어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사회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속한 사회에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타 대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고민이나 문제 그런 거 토론을 하고 일단은 본인이 이제 알고 싶은 것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려면 이제 풀이 필요하듯이 이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학생이 대학에서 사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색함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잘 동화되고 소통을 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풀과 같은 역할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뭔가 적응을 하려면은 풀과 같은 작은 변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듯이 저희도 이런 수업 하나 작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큰 것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생태적 복지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3조가 긴장된 마음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 다음 3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제목은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통한 이제 청년 복지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인데요.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건 일반 기업들은 그 프로핏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기존의 비즈니스 형태였다면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거 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일단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이미 공유했던 내용들 알다시피 저희 이제 저성장 국면을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하나의 큰 변화점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기조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복지에 대한 재원이 뭐 늘어난다거나 물론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다른 비용들을 줄이면서 복지 비용을 늘려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의 방법들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청년복지 비용들이 되게 줄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노인이나 이런 장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을 계속 좀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년 취업에 관련된 복지가 이제 여기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해외 취업 사업, 청년 인턴 사업 이런 복지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구조상 이제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청년들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 그래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청년 복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야 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 이 포춘지에서 2006년에 발표한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대한 이런 레포트가 있는데요. 전 세계 경제 규모 100개 중에 37개가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37개의 기업은 전 세계 100개 대부분의 어떤 국가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경제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인식들을 좀 바꿔봐야겠다. 청년복지의 복지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을 기존에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 왔잖아요. 복지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의사 전달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인 기업들도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정부 주도형 복지 시스템들이 많았는데요. 정부 주도형이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복지 정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인력들,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력들도 부족하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일반 기업들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요. 기업들도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아침에도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책임,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이다 보니까 책임은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발적으로 어떤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소한에 지킬 것만 지키자 이런 관점으로 사회적인 책임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복지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런 기술적 역량, 자원,
그 다음에 우선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성과 지향 중심의 효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란 재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은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인지가 부족하잖아요.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가 그런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 자원, 기술력, 그 다음에 기업도 뭐 재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액이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조 원 이상을 하기로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 4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1년 배당액이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의 1%가 됩니다. 배당액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재원들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책임이기 때문에 재원들을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책임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나의 사업 형태가 된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KT에서 한 이제 동자동 그 희망나눔 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쪽방촌이 동자동에 있대요. 저 가보지 못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쪽방촌에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샤워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이런 이제 그 동자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좀 약간 오래된 건물, 낡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이 맨날 주말에 와서 리모델링 작업들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KT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재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그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센터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위에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나 공공시설, 그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좀 해소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KT IT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이제 KT가 이걸 협업을 했는데 KT가 카페베네랑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추진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서포트를 받고 카페베네가 1층이 생기면서 카페베네는 고용을 창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 거기 쪽방촌에 계신 노인들을 실제로 4명을 채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건물 관리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16명을 실제로 채용을 합니다. 벌써 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겼죠. 그 다음에 그 IT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수료증까지 받으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2분을 KT에서 보조강사로 채용을 합니다. 총 22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우리가 투자했던 건물, 복지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16분은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월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은 카페베네에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 비용들은 그 카페베네에서 나온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카페베네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수익 마진율을 최소화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좀 좋은 그러니까 저가의 그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진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오피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피스 직원분들이 카페베네 커피가 거의 반가게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되니까 많이 와서 이제 사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샵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 팔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방식들을 KT가 주도적으로 그 서울시라는 지자체랑 그다음에 또 다른 코워크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뭐 연말 되면은 뭐 음식 식품 회사들이나 어떤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막 물품을 막 나눠줬대요. 그 노인들 복지하라고 그렇게 사회적 책임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형태들을 탈바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예를 좀 또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요. 골드만삭스가 아까
얘기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추진한 게 있어요. 그 뉴욕시랑 같이 이제 펀드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펀드냐면은 뉴욕시 이제 그 범죄자들이 이제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재범률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그 재범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그 프로그램에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어떠한 이런 연구팀, 범죄 발생률 이런 걸 낮출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팀하고 함께 해가지고 보증을 쓴 거예요. 우리가 재범률을 몇 % 이상 줄일 테니까 우리가 줄이면은 너네가 원래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그 사업 수행에 대해서 그 목표를 골을 달성하면 우리가 달라.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그 뉴욕시에서 추진하던 정책은 그걸 그 재범률을 줄이는데 많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재범률을 실패하면은 골드만삭스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성공이 잘 되면은 우리는 그냥 원래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얘네들이 했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예산 한 푼 안 쓰고 어쨌든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소셜 프로그램이 하나의 그런 금융 상품이 된 첫 케이스인데 아쉽게도 이게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 자체를 새로운 관점, 금융 상품이라는 것의 하나의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뉴욕시에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그 결과가 상당히 높았는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들이 조금 더 금융공학적으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들을 채권으로 뭐 펀드나 채권 옵션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코인데요. 시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그 IT 교육을 사회보건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운 친구들한테 무료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로 많이 제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매출의 프로그램 상품의 매출이 상당히 오른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어디에 매출이 많이 높아졌는지 이제 그 시스코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들이 영업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쪽에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쪽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팔리게 되었을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많은 그 시스코 프로그램을 배웠던 무료로 배웠던 그 계층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때 회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딱 하나였던 겁니다. 나는 프로그래밍은 자신이 없는데 시스코 프로그램밖에 못 써요. 이거밖에 못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이걸 사고 고용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스코가 우리가 영업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망이 확대가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00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코스웍을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기간도 1년 반, 2년씩으로 거의 전문대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들을 제공하면서 기업이 이제 혜택을 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꼭 이렇게 여기서 공유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그럼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한 복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방식들을 한번 적용해서 해볼까. 기존에 우리가 기업들이 뭔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업한테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니네들이 이런 것들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안 살게. 물건 안 살 거야. 잘못하지 마. 니네가 책임을 져. 근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반대로. 기업이 그런 활동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공헌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정부가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청년이 주체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청년 문제들이 계속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런 목소리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 또 다른 기관들한테 이러한 것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안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매운동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구매운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 청년복지 문제에 적극적인 기업들한테 우리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구매 홍보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기업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조금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긴 시간 제가 썼는데요. 결론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 관점 이런 형태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청년 사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있고 비즈니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우리 수요자 중심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가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고민할 때 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조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함께 사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뜻의 다살이 살판을 제목으로 가상의 공동체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이야기를 저희 조원들이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인 박지정 씨는 오늘 그 생업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여서 비디오로 메시지를 전하시라고 공동주택단지 다다리 살판에 대해 안내드릴 직장인 6년차 박지정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6년차 직장인으로서 평일에도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만나게 될 우리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혹시나 보내주실 박수와 한호가 있다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공동주거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던 27살 그때 처음으로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에서 제가 되게 원하던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취업한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또 막막한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걱정되고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나? 막막하던 차에 때마침 같이 취업하게 된 대학교 동기들이 있어서 같이 3명이서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서울이었으면 아마 되게 작은 원룸이었을 텐데 저희는 조금 서울에서 떨어진 안양에서 투룸에 아주 거실까지 넉넉한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랑 큰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작은 방에서 또 거실도 넉넉하고 처음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월세며 공과금도 나눠내니까 걱정도 덜하고 뭐 장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해먹고 빨래도 돌아가면서 돌리고 되게 좋았죠. 잠시 동안 금세 조금씩 생활이 삐뚤어지더라고요.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월세는 금세 밀리기 일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며 가스며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누군가 아침 점심을 먹고 나서 치우지 않은 설거지는 또 다른 이의 몫이었고 빨래도 제때 돌리지 않아가지고 산처럼 쌓였고요. 그렇게 2년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들 흩어져서 원룸으로 가서 닭장 같은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아내랑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되면서 사는 곳, 주거,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다살이 살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 아내이자 공동주택단지 다살이 살판의 공동창업자 김소진 씨가 안내해드릴게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 다살이 살판의 꽃화원관자 왼손 노인 김소진입니다. 저는 다살이 살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 그 청년 주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뜻이 맞는 저 랜선 남편 박지정님을 만나면서 결혼과 동시에 다살이 살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입지 선정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 지대를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이내로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몇 개 후보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경매에 뛰어들어서 그 1시간 내에 통근이 가능한 광명시 빌라 2동에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매입에 필요한 투자금은 주거복지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PEF를 만들었고 또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80%는 그 입주민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금액으로 투자금을 상환을 했고요. 나머지 20%는 청년복지를 위해서 그 청년이 사실 보증금을 감당하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그분들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그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은 그 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펀딩부터 매입까지 마친 후에는 입주민 모집을 했는데요. 해당 지역 권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와 또 구청, 그 근처에 있는 대기업 분들에게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신층 인터뷰를 통해서 다산의 살림판의 생태복지적 가치관을 나눈 입주민들을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청년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를 하고 있고 또 각자 개개인의 방식만으로 저희 그 다산의 살림판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시자 저희 다산의 살림판에 식생활을 책임지고 계신 이대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40살이 돼. 골심 꽂았어. 이대원입니다. 식약청에서 식품 독성 연구원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요. 식약청은 2년 연구원 계약직이 끝나면은 이직을 해야 되거든요. 석사를 따거나 이직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결심을 한 게 배를 만들자. 그래서 대우중공업으로 큰 꿈을 꾸고 이제 입사 지원을 해서 결국 합격을 했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웬걸 10년이 지나버리니까 대우중공업이 망했어요. 구조 조정해가지고 조선업 구조조정이 와서 이제 미리 이제 명예퇴직 신청을 해가지고 좀 이제 퇴직금을 챙겼죠. 그래가지고 뭘 할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혼도 당하고 막 이제 완전히 그 맹목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맨날 술에 쩔어 살다가 이제 밥을 같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혼밥이 싫어서 이제 같이 밥 먹을 동반자를 찾다가 이게 그 인터넷 서치를 해서 이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 손이 돼서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빌라를 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그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되는 대신에 여기 이제 텃밭을 내가 가꾸겠다. 그리고 여기 바닥을 파서 내가 어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키워서 이제 여러분에게 맛있는 그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한 의지를 치킨 한 마리로 관철을 시키긴 했는데 그 이분들이 지금 내 요리설에 동의를 못하고 자꾸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이제 조미료를 넣어라, 미림을 넣어라 이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계속 이제 친환경 이제 그 조미료 없는 그런 식생활을 계속 이제 전파할 생각이고요. 네. 계속 이제 도심 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땅을 할 겁니다. 지금은 감자밖에 안 나지만 이 밭에서 여기서 이제 랍스타를 키워서 이제 매일 식탁에 랍스타를 올리고 예, 이상입니다. 항상 여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의 살편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샤샤샤 젊은 65세 젊은 할머니 이은주라고 합니다. 많이 젊죠? 저는 10년 전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퇴직금으로 조그마한 카페를 오픈하였지만 경험 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였어요. 그 후에 다시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나 제 나이에 재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료한 생활을 하던 중 구청에서 우연히 다사리 살판을 접하게 되었고요. 현재 다사리 살판에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현재 저는 다사리 살판에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처음 오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류장부터 지하철까지 셔틀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워킹맘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은 제 업무 경험을 살려 다사리 살판에 공동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일인데요. 이로 인하여 저는 일정의 생활비 또한 벌고 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랑치고 가려는 일석이조 아닐까요? 다사리 살판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사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랍니다. 그럼 다음 분을 모셔볼까요? 제가 돌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35살의 워킹맘 김건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촉망받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소홀해지며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전세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다사리 살판이라는 공동체 주거단지를 알게 되었고요. 입주하게 된 후 제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웃주 할머니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점차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남편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나가 이재원님이 운영하는 텃밭에서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저는 쓰레기 줄이기나 에너지 절약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공동체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며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은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다사리 살판의 희망이자 꿈나무 24세 취준생 김미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으로 현재 스타트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생태의 중심인 집을 바르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살던 집은 가격과 위치가 괜찮아서 계약을 했는데 쓰레기 버릴 때가 마땅치 않아 집 주변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많았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대화는 공유되는 얇은 벽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이 공동주택을 발견하고 입주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은주 할머니, 생태 먹거리와 공동 식탁을 이끄는 대원 아저씨와 쾌적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건강한 집이 사람까지 점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공동주택이 이곳저곳 조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집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와 가격, 인테리어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원재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신 대한 GDP처럼 집 정보도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건강한 집을 찾고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태 복지에 대한 에너지가 점차 조금씩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주거 공동체 다사리 살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주거 문제가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다사리 살판이 삶의 공간으로 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사리 살판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노시나요? 시간 관계상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러 가면 종종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가고 식당에 가고 쇼핑을 하러 가고 공연을 보러 가곤 하는데요. 이 와중에 언제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내는지 많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대부분 어떤 놀이 공간을 찾았을 때 그 놀이 공간의 소유자는 대자본의 소유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상점, 영화관, 카페 체인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놀아야 또 잘 쉬고 또 잘 쉬어야 잘 산다고 하는데 잘 노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보고 여기가 맛집이다 해서 나도 가서 아 맛있구나 하고 역한 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사회의 규칙을 따르면서 정해진 대로 노는 데 익숙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현실 논리에서 벗어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우리 사회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은 옥상입니다. 옥상은 종종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방치가 되어서 미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버려진 공간, 잊혀진 공간으로 주로 생각이 많이 되고요. 아니면 만화나 드라마에서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이러면은 이게 이런 대사가 너무 흔한 대사가 된 것처럼 폭력이나 뭐 범죄와 관련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되잖아요. 또 안타깝게도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어떤 대안적인 세상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유롭게 유의할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말과 생각, 웃음이 오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때로는 돈이 아닌 어떤 잠시나마 덜 현실적인 매체가 오고 가는 공간,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해봤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소통과 문화를 비롯한 여러 생각의 교류의 장이 되고요. 또 그러한 교류의 기억이 스미고 쌓이는 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상상한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소통과 화합,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또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까지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소규모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노는 사람들, 함께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옥상을 활용을 하면서 저희는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찾느라고 이미 지친 와중에 더 지쳐버린 청년들을 위로할 방법을 모색해보려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현실에 바로 적용해보려면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게 주로 법적인 문제들 때문인데요.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제 보장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등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봐야 하니까 저희는 이런 게 모두 해결되었다는 이상적인 전제 하에 저희가 마음대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이어받을 유승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사실 이 사례를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이상적인 옥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옥상을 다양한 사례들을 봤는데요.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회가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토익 몇 점 맞아야겠다, 뭐 취업 어디 해야겠다, 어디 기업 취직해야겠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막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보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학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들이 다들 비극의 이야기지 막 그렇게 즐겁고 막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느끼고 삶의 원동력을 가지게 되고 삶을 다시 반추해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사례들을 생각을 해봤고, 뭐 물론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실패를 해도 괜찮은 공간,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것이 옥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옥상이 굉장히 우리나라 건축들이 이렇게 옥상이 그러니까 지붕이 막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면적 전체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넓어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전주인데요. 전주에서 이렇게 옥상 공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교동, 이제 홍대 쪽인데요. 이제 여기서 텐트에서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영화 돈 내고 보고 사업 영화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직접 만들어서 또 직접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좀 이런 예술적인 활동들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옥상 캠핑인데요. 캠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놀이 활동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레저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지만 비용 측면에서나 이제 아니면 시간 측면에서나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이제 옥상에서 캠핑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 옥상의 이런 좀 장점들을 이용해서 옥상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어떤 시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강연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공유경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옥상이 사실은 이제 공유경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층과 굉장히 넓지만, 저희는 이걸 좁혀서 이 옥상이란 공간이 이런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옥상이 이제 공유경제 대표적으로 또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어비앤비이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서 이제 숙박업체 중에서 이제 원래는 1위가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되게 원래 소파를 우리 집 남는 소파 있으니까 손님 그냥 재워야겠다라는 되게 어수선하지 않는 그냥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 벤처가 지금 2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상장 기업 그 이제 숙박업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기업 규모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주거 공유의 플랫폼만 공유했는데도 250억, 삼성전자의 반 좀 안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경제 잠재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상업적인 공간으로 이용도 하면서도 이제 뭐 저기 밑에 축구장도 있는데, 저기 사실 그 용산의 옥상 쇼핑몰의 축구 필사회장이에요. 저 친구들 그 여자애들이 축구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여자 축구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가보고 있고, 뭐 원하는 스포츠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옥상이란 공간이 사실은 또 그냥 단순히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다들 소유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제가 저희가 아무리 옥상을 막 생태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또 이제 복지 차원, 또 이제 사회학에서 세계를 뭐 체계, 경제 체계, 정치 체계로 보기도 하고, 그 나머지 측면을 뭐 생활 세계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 경제 체제 내에서도 또 살아남는 것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놀고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도 또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경제 측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찾다가 보니까 이제 베를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베를린은 굉장히 요즘에 막 뭐 클럽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곳으로 유명해요.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클래식이라든지 연극 이런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저는 여기까지가 베를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경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젊음이나 역동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스타트업, 그 벤처 수도, 유럽의 벤처 수도라고 불린 만큼 이런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창업자 나이를 봤을 때 베를린이 굉장히 낮아요. 31세 정도이고, 나머지 이제 경쟁 지역들 뭐 실리콘밸리나 유럽 다른 평균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놀이문화, 이 노는 것, 자기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선순환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 이제 홍대 같은 것들이 처음에 떴을 때 놀이문화를 떴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산업이 더 발전하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핵심적인 공간을 옥상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봤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베를린은 수도긴 하지만 이제 동독 지역으로서 굉장히 좀 낙후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또 대도시고 하니까 되게 밀집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동독 지역에서 버려진 뭐 맥주 공장이라든지 원래 버려진 맥주 공장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싸니까 그러면은 딴 데 뭐 좀 멀리 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기업에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투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걸 봤을 때 한국도 사실은 그 창조 경제를 새로운 경제의 어떤 원동력을 제공을 생각을 했잖아요. 창조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데 사실은 그 문제 의식 느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DP에 포섭되지 않는, 그러니까 포섭되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생산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직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본질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상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시도하면서 실패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뭔가를 자그마한 것들에서 출발해서 뭔가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옥상이 굉장히 불편하고 좁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도심에 위치하고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옥상이 어떤 산업적 가능성, 그 스타트업에 대한 산업적 가능성도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옥상 활용 장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생태적인 어떤 사례들도 많고 같이 옥상 정화를 가꾼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백화점 효과라 그래서 옥상을 잘 꾸며놓으면 그 밑에 건물들도 좀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생각해낸 건 아니고 강연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연들 이렇게 단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연에서 청년 일자리 행태복지 강연에서 옥상이 청년 일자리 활용이 된다면 생태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복지 증진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생태복지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청년들이 모이면 이 옥상도 공공재적 측면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꿈도 하나의 공공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나누는 공간이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될까 이런 거 될까 했을 때 이제 그 부시장님께서 이제 어떤 가버넌스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분권화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대흥 광흥창역 쪽에 옥상 정원을 꾸미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다들 직장이 있고 뭐 생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잘 지내세요 하와이라고 안 하고 한국 사람들 밥 드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적 의식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가꾸면서 그 농업을 가꾸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도 보았는데 그 기저에 서울시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뜻이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강의에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 이런 저희 사고 방식을 보편화시키면서 여기 깔린 어떤 기저의 전제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호모 루덴스 유의하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저번에 또 말씀해 주셨던 노노의 첫구 그 이제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 그런 것으로 이제 보았고 이제 이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옥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게 되었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좀 저희가 생각한 좀 이상적인 옥상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옥상 프로젝트 원칙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옥상 녹화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최소한의 추가 자원을 이용한다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모습이 여기 아래 이렇게 일러스트처럼 이런 옥상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텍스트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같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옥상 활용 제한이에요. 네, 뭐 옥상에서 밤에 뭐 공포 영화를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각자 집에서 음식들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약간 이벤트식적으로 이제 일회성이죠. 이제 뭐 다양한 과들이 자유롭게 옥상을 활용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디자인 과들은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옷을 전시를 한다든지, 뭐 다른 과들도 역시 뭐 전시나 뭐 다른 활동들이 그냥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느꼈었던 건데, 이제 좀 부피가 큰 조형물들을 만드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이제 이런 공간들을 이제 옥상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접이식 책상이나 의자만 놔둬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서 이제 생각한 옥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부부, 뭐 굳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살지 않더라도 이제 키즈 카페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키즈 카페는 이제 말이 키즈 카페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건물 옥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는 게 좀 더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되게 이제 쉬운 예지만, 뭐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서 좀 싸게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미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나이대가 지나면 이제 그 다 적정한 나이대의 아이에게 이제 물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이제 뭐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약간 뭐 베이커리 페어 같은 이벤트들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이제 소비하지 않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이제 재능이나 물건을 나누는 건데, 제일 쉬운 게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뭐 앞선 조에서도 발표하셨던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아니면 공공 물품함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처음 저희 이제 오프닝부터 놀이공간으로서의 옥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한 거 아시죠? 그렇게 되게 어처구니없고 되게 당황스러운 귀여운 대회 같은 것도 충분히 옥상에서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뭐 옥상에서 하면은 이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뭐 날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겨울에 추운데 오히려 막 혹한기 겨울 체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걸 프로그램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 공간으로서 이제 옥상인데, 이 부분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창업 공간으로 이제 앞서 뭐 키즈 카페 이런 거는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이지만, 이거는 이제 창업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입장인데요. 뭐 창업 지원이 필요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옥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일단 창업 공간으로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 사람들이 일단 편안하게 모여야 되고, 근데 굳이 또 시설이 좋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곳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옥상이란 공간이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뭐 번듯한 오피스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만의 오피스를 만들어 나가기 전에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로서 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뭐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자 이제 이 옥상을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도 이제 옥상은 약간 잉여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례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옥상 문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옥상 문화를 조금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 공간으로서 옥상이 매우 이제 좀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에 발표했던 걸 토대로 이제 저희만의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 앞에서는 약간 청년들 입장에서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면 다른 세대로 확장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노년층을 활용한 동사무소 옥상 활용이거든요. 옥상 프로그램엔 비용 봉사, 무료 사진 촬영, 정자 설치, 텃밭 가꾸기 등
이른 시간에 문을 닫는 동사무소는 저녁에 관리가 어렵고 낮 시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명층이 동사무소 옥상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용봉사, 무료사진 촬영, 전자설치, 텃밭 가꾸기를 생각을 하는 게 미용봉사는 제가 평소에 길 다니다가 많이 봤는데 지하철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서 아무래도 그런 미용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접근성도 용이하고 약간 공간이 이제 개별적으로 딱 마련될 수 있는 옥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의료사진 촬영은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굉장히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층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도 활용하실지 모르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영정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약간 무료 사진들을 찍어서 노인들한테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했고, 정자설치 이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요. 텃밭 가꾸기는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는 약간 노년층이 시골 생활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향수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세대로 확장은 청소년층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고등학교의 옥상은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너 옥상으로 따라와라는 게 이런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갇힌 청춘을 창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옥상 정원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옥상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만원경을 설치해서 약간 그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긴장을 해서 말을 많이 더듬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저희 주제와 맞게 상상이 청년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상상할 공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상상을 키워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청년들은 마음껏 실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옥상에서라도 꿈꾸고 상상해야 되고 이 상상이 더 이상 누구를 어딘가로 내몰지 않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옥상이 자유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태 관점에서도 인간 문화에 포섭되지 않는 자연 부분이 내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전체를 고려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기 힘든데요. 사회 체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넘어서서 생태적 사고 방식을 가지기 위한 공간을 옥상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 조의 생각입니다. 저 원래 그 예정이 없던 건데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안 무리할 것 같아서 이 옥상 옥새기가 제가 하자고 이제 막 주장하면서 억지로 막 하자고 했었는데 그 계기가 4년 전에 이제 친구가 옥상에서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옥상을 진짜 없애고 싶었고 옥상에서 왜 옥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고 안 되고 자살하는지 싶었는데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도 뭐 다른 것도 많았지만 경제적인 것도 많았고 아니면 꿀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뭐 생태적인 것도 많았는데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 옥상 다 있고 할 텐데 말을 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주변을 돌아서 소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심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잠깐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시는 동안
저희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5번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 값에 다 부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수료증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료증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수료증 류승호, 프로그램명 2016 생태와 복지 청년 이노베이터, 기간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일. 귀하는 한양경제대학교 산하협력단과 포럼 지구와 사람이 주최한 2016 생태와 복지 청년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3일 포럼 지구와 사람 대표 강금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창훈. 네, 보세요. 다 같이 예, 우창훈. 예, 이한 내용 같습니다. 이윤수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서영, 예, 고맙습니다. 한승연, 홍영주, 고맙습니다. 그럼 1조하고 같이 사진 한. 네, 찍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좀 붙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내용 같습니다. 김미현 맞습니다. 김소진, 이대원, 이은주, 예, 고맙습니다. 더 빛나는 수료증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좀 잠깐 참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진 촬영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붙으세요. 네, 너무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진 씨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3조. 김윤경, 고맙습니다. 배슬기, 배요한, 하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좀 더 오십시오. 네. 네. 여기 찍을게요. 네.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좀만 더. 네.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조. 김동영 씨. 김동영, 김효선, 이소영, 이유진, 허광회.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찍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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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네, 좀 웃으시면서. 네, 인상 쓰면 안 돼요. 남학생. 네, 네, 여기 보세요.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5조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덕, 김종현, 이수빈, 정준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학생 알죠? 네, 찍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한번 붙으세요. 네, 찍습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우리 올조에 뭐라고 그러죠? 1등을 제일 나중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뭐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희 조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심사에 대한 간략한 소감 말씀해 주시고 1등상을 발표하고 시상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우선 모든 조의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참신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생각이 강하고 또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정말 한마디로 놀랍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좀 우리 사회가 늘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는 내면이 상당히 밝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모든 조가 다 좋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험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줬고 그 순서는 대부분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기병이 좀 있어서 특히 오늘 1등 하신 팀은 2조인데 제가 우선 그 체험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다들 성공만 하시지 않고 실패를 했는데도 그 자신의 실패를 유머로 바꿀 수 있는 정신의 힘이 느껴져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층도 다양하고 여러 세대를 끌어안는 공동체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2조한테 상위 수여대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저희 30만 원이 고맙습니다. 사진만 네,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수고해 주신 임채원 박사님 나오셔서 소위 같은 거 말씀드리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과문 나가거든요. 한 번은 일이 있어서 아예 못 가지고 그 인터넷 TV로 계속 봤었고요. 근데 계속 보면서 그게 지금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가서 유심히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발견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체제가 쓰러지면 새싹이라든지 씨앗이 뭘까?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 유심히 봅니다. 근데 잘 안 보여. 광장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고민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예. 아마 새로운 미래는 이쪽에서 생기지 않을까. 광장에서는 쓰러져가는 한 체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는 오히려 저런 데서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도시공화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개정판을 출판사에서 내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그 1140이는 이럴 때 보면 피렌체에서는 일이 탁 터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자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한 세대 안에 탁 터져나거든요. 불꽃처럼. 그래서 아마 지금 세대들이 이게 뚜껑이 열린 거잖아요. 상상의 공간을 넘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험을 하면 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때 피렌체보다 훨씬 더 화려한 르네상스가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뭐 좀 일조 옥상이요. 그리고 뭐 저는 생태복지하니까 이 중요한 개념이 나왔거든요. 최소한의 추가 자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론적으로도 이걸 백업을 하면 아주 좋은 개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조. 그게 사조도 개념적으로 아주 접근은 참신했죠. 좀 디테일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각 그것도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일조랑 사조, 특히 옥상 같은 건 아니 뭐 원래 이게 만점에 100점인데 한 200점 정도 주고 싶었던 그런 참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 이름은 너의 빛나는 아이디어의 감탄했상. 자, 축하드립니다. 상 2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예, 고맙습니다. 4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조는 팀워크 상이고요. 상 10만 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장으로 모셨어도 시원치 않은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 그리고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 시민사회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생각 굉장히 신선한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해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발표하시면서도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또 우리 강의해 주신 분들도 지금이 굉장히 전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환기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존을 굉장히 철저하게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대한 성찰, 현재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치가 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제도에 들어가면 그냥 기존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기존의 제도처럼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좋은 케이스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이런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 가는 방향들에 대한 기술적인, 가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붙여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들은 기성세대로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죠. 이런 지구를, 이런 사회를 물려주고 이제 저희는 얼마 안 남아서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청년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책임져야 되고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가야 돼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실 거고 또 그래서 세계는 또 그나마 또 구원을 잘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자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5조, 예, 5조 일단 5조가 발표상입니다. 5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조의 이름은 5조 상은 발표상이고요. 제목은 새처럼 지저귀는 내 모습의 신풍의 상.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상 10만 원. 여기 보세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조. 상조 상 제목은 열정을 다한 내 모습이 히트다 히트상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포럼의 행사의 특징은 저희가 이렇게 마시고 먹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뒤풀이라고 여기지 않고 행사의 중요한 일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행사는 소위 일부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2부 행사가 이제 이어지겠는데 2부 행사는 저희 음식과 와인을 같이 나누시면서 2부 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뒤에 음식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